국제 경영을 수강하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5주차인데요. 오늘 5주차에서는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나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해외 시장에 나가는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가 수출에 의한 방법, 두 번째가 기술 제휴에 의한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해외 직접 투자라고 해서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라는 이 자본이라든지 기술력 등 또는 이런 역량 등을 그냥 해외 기업들과 협력을 하는 방법 또는 직접 혼자 사는 방법 등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출은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요. 국내에서 생산한 이런 이 완제품을 해외 시장에 이 수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인데 수출도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 만든 물건을 다른 바이어에게 넘겨서 그 바이어가 수출 통관 이런 수출 관련된 이 서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반 사항을 대신해주는 간접 수출의 방법이 있고요. 내가 직접적으로 모든 그 수출 통관 과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직접 수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제휴에는 크게 라이센스, 뭐 경영 계약 내지는 뭐 프랜차이즈 방법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해외 직접 투자에는 합작하는 방법이 있고 단독적으로 하는 단독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아예 공장을 새로 짓는 신규 투자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해외 공장 내지는 기업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진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 나갈 때는 기업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나가서 어떻게 정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그 시장에 런칭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소비자 반응이 있을 수 있는지,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 내지는 그 기업 경영 능력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꼭 파악을 한 다음에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기업 활동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어떻게 진출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합시다. 예. 예,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기업들이 어떻게 해외 시장 진입 방법을 선택하는지, 선택이라는 것들은 과연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 만약 나가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어떤 시장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첫 번째가 수출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기술 제휴라는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직접 해외 시장에서 생산 판매하는 방법, 즉 해외 직접 투자 FDI라고 하고요. Foreign Direct Investment라고 하는데 이 방법들 중에서도 그 현지 기업과 위험과 수익을 나누는 합작 투자의 방법이 있고 모든 것을 우리 기업 책임하에 두는 단독 투자 방법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외 시장 진출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배울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할 때 종합무역 상사라고 해서 간접 수출, 즉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이 업무를 대신 해주는, 즉 종합무역 상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주 SK라든지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하는 이런 기업들이 바로 대표적인 종합무역 상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종합무역 상사가 하는 일은 그렇죠. 바로 간접 수출을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뭐 스미토모라든지 미쓰비시, 미쓰이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국제 라이센스의 본질. 한마디 이제 라이센스라고 한다면 기업의 브랜드라든지 이름, 그다음에 라벨링 뭐 이런 것들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대여해서 현지국에서 현지국 기업이 그 기업의 명성 내지는 그 디자인 등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국제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프랜차이즈라는 그 산업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 대부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저라는 이 기업이 자신들의 역량 내지는 브랜드 등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지라고 불리는 사업자에게 그 양도를 함으로써 그 브랜드나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내지는 만들 수 있는 방법들, 노하우들, 시장 공략 방법, 그리고 재반 비용, 그 원재료 같은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서로 상호 이 사업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인데요. 뭐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뭐 치킨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너츠 가게, 커피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모두 다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프랜차이즈의 장단점에 대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는 뭐 계약 생산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기술 제휴죠. 기술 제휴 중에 계약 생산이라든지 경영 계약, 턴키 프로젝트 이제 턴키 프로젝트는 뭐 주로 이제 플랜트 산업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땅속에 엄청난 양의 원유를 소유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캐지는 않죠. 대부분 이제 본인들이 캔다기보다는 해외 기업들에게 이제 설비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와 같이 전혀 그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그래서 가서 열심히 만들어 주죠. 뭐 우리는 어차피 이제 기술과 이 노동력 내지는 근면함으로 성장한 이 국민이니까 가서 그들이 원하는 플랜트를 이제 설치를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들이 저희에게 이제 그렇죠. 대금을 지급해주는 방법. 이걸 바로 이제 턴키 프로젝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턴키니까요. 턴키. 키를 돌린다. 한마디로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 완벽하게 공장을 지어주는 것이 바로 턴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해외 직접 투자 중에서 신설 투자. 우리가 보통 신설 투자는 그린필드라고요. 그린필드. 벌써 느낌이 녹색에다가 뭔가 필드에다가 뭔가 새로 짓는 거구나. 그래서 그린필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공장을 지을 수 있다. 그게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M&A는 나 지금 굉장히 바쁜데 언제 공장을 짓고 있어? 자동차 공장 언제 지어? 차라리 현지국에 있는 적당한 자동차 기업을 하나 사서 내 이름을 그렇죠. 같이 올리면 그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방법을 M&A라고 하죠. M&A, 인수 합병의 방법. 그렇죠. 그래서 신설 투자냐, M&A냐.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방법에 이제 그 크게 바운드리 세 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왼쪽에 그 하늘색 그림을 보시면 자, 수출입에 의한 방법, 수출입에 의한 진출해서 상사에 의존하거나 판매 대리인, 유통업자, 판매지사, 판매법인 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제품을 해외 현지 법인에게 넘기는 이런 수출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녹색 그림을 보시면 계약에 의한 해외 진출 방법이라고 해서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거기에 또 이제 더불어서 기술 계약, 서비스 계약, 그다음에 뭐 관리 계약, 턴키 생산 등 방법이 바로 계약에 의한 해외 진출 방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라색 색깔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직접 투자죠. 해외 직접 투자인데 합작에 의한 방법, 그죠. 단독에 의한 방법, 자회사를 신설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린필드라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공장 부지 선정하고, 공장 짓고, 자동차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기업 경영 상황에서. 따라서 그거보다는 현지에 그렇죠? 현재 자동차 기업을 하나 인수하자. 인수해서 빠르게 우리의 기술 내지는 자본을 접목시켜서 그 현지 공장에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든지 또는 그 공장을 중심으로 옆에 있는 국가 또는 다른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 여타 그 시장이 마련이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 지역 내지는 그 대륙에 진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무수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엘라바마에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고 조지아주에는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죠. 그리고 중국에는 베이징 현대라는 공장이 있고 그렇죠. 인도에도 있고 체코에도 있고 브라질, 뭐 러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각종 전 세계에 많은 공장을 가짐으로써 그 지역 내지는 그 국가를 그러니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해외 직접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외 시장 진출 방법에 크게 세 가지: 수출, 그리고 계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직접 투자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 진입 방법이야 수출의 방법에 간접, 직접 수출이 있고, 현지에 법인을 만들어서 본사와 지사 간의 거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구글세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렇죠? 현지 법인에게 그 수익을 좀 과도하게 남겨줌으로써 본국의 세금이 높을 경우에 이 세금을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또 대응, 구글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국제 라이센싱은 이제 우리가 아마 이제 브랜드 내지는 이름 또는 그 그림,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디즈니 만화들, 그렇죠? 미키마우스라든지 엘사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펭수의 브랜드, 뭐 그것도 이제 또 그렇죠?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뭐 이런 내용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대표적인 이제 뽀로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고요. 국제 프랜차이즈는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햄버거, 그렇죠? 대부분 다 해외 브랜드죠. 뭐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그리고 뭐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라고도 약간 반 정도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롯데리아, 그렇죠? 어차피 이제 롯데그룹 내용,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니까. 과거에는 조금 이제 정말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었을 텐데요. 예전에도 더 많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파파이스, 예, 웬디스, 웬디스 기억하면은 너무 나이가 많이 든 거죠. 웬디스는 사실은 해외에도 아직까진, 자, 미국에는 있죠. 거기도 이제 잘 장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웬디스, 한국에서 들어왔던 웬디스가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을 못하고 이제 나간, 그죠? 시장을 철수한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파파이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꽤 오래 있다가 요즘 뭐 거의 사라진 그런 이제 그런 브랜드가 됐는데, 근데 여기 파파이스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완벽하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장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없어졌네서 혹시라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파파이스는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졌다. 그리고 이제 해외 직접 투자에는 신설 투자, 합작 투자, 뭐 인수 전략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제 그 중에 왼쪽에 보시면 결정 요소들이라는 게 있죠. 뭐 소유, 입지, 내부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게 해외 직접 투자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OLI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O, ownership, 입지, location, 그렇죠? 그다음에 never, internalization 해서 한마디로 과연 소유의 목적과 그 지역적인 목적과, 그리고 그 지역, 그 해외 시장에 내 기업, 내지는 내 자회사 하나 설치하려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 정도까지만 이제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요소들에는 통제의 필요성, 강하게 본사에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국의 법인 내지는 현지국 그 경영자에게 뭐 권력 내지는 의사결정권을 많이 준다든지, 이제 그런 방법들. 그다음에 자원의 가용성이라 해서 내가 그 현지국이 아니라 다른 지역 또는 본국 또는 뭐 우리 현지 이 본사의 역량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서 뭐 더 성공할 수도 있고 뭐 그죠, 뭐 실패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경영의 의사결정에 따른 기회비용, 내지는 실패하게 되면 매몰비용,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 많은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려는 그런 커다란 그림, 글로벌 전략,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그렇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결정 요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우리가 앞에 전략에서는 본원적 전략을 배웠었고요. 가치 사슬 모형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죠, 5 포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사진은 마이클 유진 포터라는 대단한 이 경영학자이시고요. 또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경쟁 요인에, 그렇죠, 경영적 요인에 5가지 경쟁 요인이 있다. 기업이 해외 시장 나갈 때 뭐 이것도 고민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도 고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5가지 이 경쟁자들은 누가 있을까? 거기 보시면 맨 위에 이제 그렇죠. 맨 위에 엔트런트, 뉴 엔트런트라서 신규로 들어오려는 신규 진입자의 위협. 그렇죠? 진입자의 위협.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파란색을 해볼까요? 뉴 엔트런트, 그죠?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신규 그 경쟁자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컴피티션, 뭘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존에 존재하던 라이벌이죠. 벌써 이제 현재 이제 이 시장에서 나와 경쟁하던 그 기존에 존재하는 기존 경쟁자들도 그렇죠. 경쟁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자, 서플라이어에서 자, 바긴 서플 파워. 서플라이는 뭐죠? 그죠? 공급자죠. 공급자. 나에게 원재료라든지 기본적으로 부품 내지는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그런 공급자들도 위협적인 요새, 그렇죠? 그들의 교섭력이죠. 그들의 교섭력.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고객들이죠. 고객들에 대한 그 교섭력. 고객들이 과연 우리 기업과 이 거래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는지. 만일 우리 기업의 물건을 쓸 수밖에 없는 소비자라면 당연히 교섭력은 우리 기업이 센 거고요. 그런데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또는 거의 똑같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오히려 고객들의 교섭력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리고 서브스티튜트에서 한마디로 이제 대체제의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대체제라는 개념은 뭐 많이 뭐 공부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대체제의 위협이란 건 이거죠. 가장 이제 쉽게 여러분들이 대체제로 설명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은 뭐 기존에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커피 믹스가 제일 좋습니다. 커피 믹스가 대체제 설명하기에는 제일 좋아요. 왜 대체제 설명하기 제일 좋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대체제는 항상 같이 공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보완제라고 하고요. 보완제와 항상 대체제를 항상 같이 공부합니다. 그렇죠? 이제 경제학 아마 배우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보완제와 대체제에서 커피 믹스를 항상 기억하시면 설명이 다 끝나요. 자, 보완제란 건 뭐냐면 서로 보완해 주는데 커피 믹스에 어떤 어떤 재화들이 들어가 있죠? 어떤 원료들이? 그렇죠. 커피, 설탕, 프림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건 카누 아닙니다. 카누 말고 일반적인 커피, 그렇죠? 연합커피, 멕시코 모카골드, 수지커피, 네스카페, 테이커피, 라면 프렌치 카페, 그리고 칸타타까지. 그렇죠? 자, 이런 커피들은 그냥 넣고 스틱커피죠. 넣고 타서 먹으면 되는데 이때 이 3가지 커피와 설탕과 프림은 무슨 관계다? 그렇죠. 바로 보완제 관계죠. 하나라도 빠지면 맛이 닝닝 뭘로 아셨겠죠. 그래서 보완제 관계다. 그렇죠. 보완제. 그럼 대체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맥심 모카골드, 그쵸. 네스카페, 프렌치 카페, 칸타타 다 굉장히 경쟁을 심하게 하겠죠. 그래서 커피 믹스만 생각을 하시면 3가지, 4가지 정도 보완제, 대체제. 그럼 보완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커피의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 프림의 수요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커피의 가격이 상승했다. 프림의 수요는 우리 주위에 커피가 올랐다고 프림만 먹는 사람은 없죠. 같이 먹는 거니까. 그러면 커피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죠? 커피의 가격이 올라가면 프림의 수요는 떨어지겠구나. 그럼 둘 사이의 관계는 뭐다? 그렇죠. 보완제 관계다. 자, 맥심 모카골드만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죠. 너무 올라갔어? 너 먹지 않고 누구 먹겠다? 그렇죠. 수지가 광고했던 네스카페를 먹든지 김태희가 광고했던 프렌치 카페를 먹든지 과거에 이민호가 광고했던 칸탄타를 먹든지 그러면 그 관계가 바로 그렇죠. 대체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더 쉽게 설명하자면 대체제는 사이다하고 콜라가 될 수 있겠죠.
사이다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식당 가서 이모님 사이다 한 병 주세요. 이모님이 사이다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이다를 팔기가 싫어. 사이다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뭐라 그러죠? 사다 주세요. 그러진 않죠. 예, 콜라 주세요. 그럼 한마디로 사이다 가격만 올라갔을 때 콜라를 대신 선택할 수 있다. 대체제 관계다. 그래서 대체제는 우리가 보통 보완제와 함께 공부하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배웠던 게 5가지 경쟁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존 경쟁자, 그렇죠? 왼쪽에 라이벌 여멍, existing competition, 그렇죠? 기존 경쟁자. 그리고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려고 하는 신규 엔트란트, 즉 신규 경쟁자, 그렇죠? 그 다음에 대체제, 그렇죠? 대체제의 위협, 그 다음에 공급업자의 바게인 파워, 한마디로 교섭력, 그리고 수요자의 바게인 파워, 수요자의 교섭력. 그래서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다른 교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5폴스 모델의 그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그림 형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5폴스 모델을 이렇게 놓고 5가지를 앞에 그림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교재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하나, 둘, 셋, 넷, 5 하는데 순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산업의 기존에 어떤 경쟁 형태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신규 경쟁자가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리고 대체제의 위협은 없는지, 그리고 공급업자의 교섭력, 소비자의 구매자 또는 소비자의 교섭력. 그래서 크게 5가지로 이런 패턴의 그림도 설명이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보자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배웠을 때는 이렇게 배우지 않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그죠? 5가지 모델이 5가지 이제 요소가 이 기업에게 경쟁 요인으로 다가서고 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폴스 모델의 각각의 이 요소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산업 내 경쟁,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산업 내 경쟁에는 집중도라든지 이 산업의 비용의 구조라든지 엔트리 베어리어, 그렇죠? 진입 장벽이라든지 나갈 때도 함부로 못 나가죠. 엑시트 베어리어에서 그죠? 나갈 수 있는 나갈 때 퇴출의 비용들, 그리고 만일 너무 많은 설비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아마 이제 경영에서는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한번 죽어보자. 그래서 그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기업은 굉장히 탄탄한 미래를 약속받지만 치킨 게임에서 진 기업들은 퇴출될 수밖에 없죠.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과거에 일본 기업 중심의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SK 내지는 현대하이닉스가 도전장을 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반도체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퇴출되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차별화 이런 것들이 산업 내 경쟁이고요. 위쪽으로 가시면 잠재 내지는 뉴 엔트란트 즉 신규로 들어오려는 기업들 차별화를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규모의 경제 많이 만들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랑 다르는 유통 채널의 차별화. 최근에 여러분들 가장 핫한, 가장 많은, 가장 바쁜 수익 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기업들은 일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아니라 온라인 유통업체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출을 꺼리고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문을 해서 집에서 받게 되는 그런 배송들, 쿠팡이라든지 옥션이라든지 내지는 이마트 그리고 새벽 배송, 음식물, 채소 같은 먹는 것들도 다 거의 다 배달시키기 때문에 그런 데 부분에서 유통 채널의 차별화 등 이게 또 항상 위협적인 또 반대급부가 발생할 수 있죠. 과거에는 중국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음식을 팔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빨리 배달할 것인가, 그리고 배달 사원들을 어떻게 잘
유동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요즘은 고민하시지 않죠. 그냥 전화하면 오지요. 뭐 배달통, 요기요, 뭐 합쳐져서 이제 배달의 민족까지. 그래서 지금 말씀을 꺼낸 이유는 최근에 그 배달의 민족의 이제 그런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해서 막 사회적으로 뭐 공분을 일으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회적 뭐 독과점의 뭐 폐해다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과거에 이 배달 사원의 관리를 외주, 한마디로 이제 제3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어려움이 생긴 그런 경영학적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잘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대체제, 우리가 이제 앞에 방금 설명드렸던 대체제 하면 뭘 기억해야 된다? 보완제까지 설명하고 보완제, 대체제, 사례는 그렇죠. 커피 믹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커피 믹스 하면은 내용물은 보완제 그리고 그 커피 믹스를 만드는 기업들은 대체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대체제 구매 증가, 대체제 상대 가격. 대체제 상대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에서 생산하는 그 제조품과의 그런 가격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제도 위협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공급자의 교섭력이라고 해서 공급자란 건 여러분들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라면 우리에게 타이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쵸 그 강철판 아연도금판을 공급해 준 그런 그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공급자죠. 그런 공급자들이 갑자기 언제 뭐 다음 뭐 분기부터는 뭐 인상을 원한다. 내지는 뭐 양을 조절하겠다 함으로써 그들의 교섭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경영적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자의 교섭력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급품을 어디에서 공급을 받을 것인지, 뭐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공급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이제 경영적 사례인데 삼성전자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이제 그 판넬을 그렇죠? 그 LCD 판넬을 많이 이제 한 25%까지 이제 공급을 받았었는데 그 일본 기업을 또 중국 기업이 샀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에서 본인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들도 쓰기 양이 적으니까 이제 삼성전자에게 공급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해진 거죠. 삼성전자가 누구에게 손을 뻗었냐,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냐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LG전자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도 해서 LG전자는 또 도와주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급자의 교섭력에서 서로 경쟁하고 상생하고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구매자의 교섭력이 나오죠. 소비자들, 그죠? 컨슈머들이 어떤 교섭력이 있냐면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제 무슨 비용이 나오냐면 전환비용이라는 편이 나오죠. 전환비용. 전환비용은 스위칭 코스트라고 합니다. 스위칭 코스트. 스위칭 코스트는 소비자들은 기존에 쓰던 것들을 계속 쓰려는 그런 성향과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두 번째, 바꿔봐야 그게 그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바꿨는데 안 좋으면 다시 들어오려면, 그게 뭐야, 그거 샀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다시 서비스 계약하고, 그냥 버티지.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TV 보실 때, 뭐, 4개, 5개 채널만 나오시는 분은 없겠죠. 대부분 막 100여 개의 채널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뭐,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겠죠. SK 브로드밴드, 올레 TV, LG 뭐 U 플러스, 그저 지방의 무슨 유선 TV 방송사들, 뭐 경동 TV 뭐 이런 것들, 이런 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저희 서비스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LG U 플러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은 그 U 플러스 TV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막 유혹을 하죠. 고객님 LG 쓰시네요. 휴대폰도 LG고, 사모님도 같이 쓰시네. 그러면 묶으세요. 가족끼리 해서 막 가족 통합 할인을 막 시킨다고 막 묶고 해서 나 한 달치 그 요금 그 영수증이 오게 되면 뭐 가족 할인이 얼마, 요 할인이 얼마 뭐 해갖고 막 진짜 많이 깎아주는 것 같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약이 끝나갑니다. 인터넷 TV가.
딱 끝나갈 때쯤에 SK 브로드밴드 내지는 올레 TV에서 쓱 이제 영업사원들이나 그렇죠? 판촉하시는 분들이 싹 연락하셔갖고 저희 거 한번 쓰시라고. 그런데 그 쓰시면 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는지 안 주는지는 뭐 얼마를 뭐 제공해 줄 수 있고 뭐 약정을 어떻게 하시면 뭐 더 싸지고 하는데 그때 고민을 많이 하죠. 야, 이건 내가 옮기면 가죽 파일에서 튕겨져 나와야 되고 그거 다 깨지고 그냥 하자. 그냥 쓰던 거 쓰자. 그렇죠? 이렇게 고객들이 떠나지 못하게 떠날 때 생각되는 그런 비용을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전환비용이죠. 전환비용, 스위칭 코스트. 그래서 기업들은 기존 기업을 잡기 위해서는 전환비용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크게. 못 가게.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공급업체의 전환비용. 그럼 공급업체를 내가 그죠? 다른 제품을 쓰려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것들 또는 기업들이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공급업체의 그 전환비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자의 정보력, 그죠? 구매자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과연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수직적 통합이라는 것은 뭐 그냥 수평 통합, 수직 통합을 얘기하는데 수직적은 위아래로 통합되는 것이고 수평은 같은 계열로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배울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